안녕하세요, 아문입니다. 오늘은 어제 퀴즈를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네, 그 퀴즈 정답은 4번이고요. 바로 그 당사자. 차마 제 입으로 말하기가 곤혹스럽지만 양심 고백을 하건대 못생긴 남자, 바로 그분을 모시고 잠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이 뭐죠? 얘들아, 이분이 너희들 닮아간다. 너희들에게 침묵을 배웠다. 너희들이 사람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지금 이 모양이 됐냐? 각성해라. 자, 여기 보세요. 얘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기 싫으면 착해. 고민 없어. 고민 없어? 아까 아내가 아이들을 틀을 잡는다 그랬죠. 이 애가 둘이죠. 예. 얘는 이런 성격이야. 또 둘째는 이런 성격이야. 라고 틀을 잡는다. 빵도 그렇고 떡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이 틀을 잡아서 찍어내게 되면 그거는 반듯하게 나옵니다. 반듯하게 나오지만 창의적인 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전에 내가 그 큰애를 미술학원에 한 달 보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림에 소질이 있는 것 같아서. 근데 한 달을 보내고 나서 우연히 그림 그려놓은 걸 봤는데 잘 그리죠. 한 달 동안 배웠으니까. 근데 바로 그 다음 날부로 미술학원을 끊어버렸습니다. 내가. 이유가 뭐냐면 자기 그림이 아니라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기교는 늘었지만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끊어버렸어요. 왜? 그런 교육 방식은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다. 이게 물론 내 독선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자기 그림은 없고 내가 한 데 없고 누구나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길래 바로. 물론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수결이 원하는 그런 그림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내가 없는 거지. 내가. 대체 가능하다는 거지. 대체 가능하다는 거. 물론 세상을 사는데 대체 가능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을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하죠. 그건 뭐냐면 책상에서 펜대 굴리는 사람이나 뭐 소위 말해서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는 사람이나 귀하고 천한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뭐 그럴듯한 독관 모자를 쓰고 있으나 아니면 공사장에서 이 안전모를 쓰고 있으나 똑같다는 거지. 그런 거는 귀천이 없어요. 근데 귀천이 있습니다. 그 귀천을 탕가름하는 기준은 뭐냐? 딱 한 가지. 대체 가능하냐, 대체 불가능하냐입니다. 그 귀천이라고 말하는 건 그렇겠지만 내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일. 그게 직업의 종류는 아니에요. 말하자면 똑같은 의사라 하더라도 대체 가능한 의사가 있고 대체 불가능한 의사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말씀해보세요. 이거는 어떤 의사는 자기가 배운 의학 지식으로 환자에게 당신의 병은 진단해 본 결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런 약을 처방받아 가십시오. 의사의 도리를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사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의학 지식만 있으면, 의사 자격증만 있으면 누가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대체가 불가능한 의사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배운 것은 기본이겠지만 그 밑바탕 위에다가 당신은 이런 병을 앓고 있지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 훨씬 호전될 수 있습니다. 꼭 의학책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환자분을 이 병원에서 여러 번 회진을 하고 몇 번 봤는데 의학적 지식과는 조금 별개일 수도 있지만 말씀하실 때 보니까
굉장히 성급한 면이 있더라고요. 불쾌하게 듣지 마시고요. 그런데 되게 성격이 많이 급한 분들이 그 심혈관계에 병이 많이 생기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증명할 수는 없으나 모든 병이 마음에서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MRI를 찍고 이런 장치보다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성격이 내가 굉장히 급하지 않은가, 혹시나 그런 성격이 이러한 질병을 가져오는데 일조하지 않았는가, 제 말을 불쾌하게 듣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의사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소위 말해서 노가다를 하더라도 창의적으로 더 나은 방법, 집을 짓는다 하면은, 이것이 정석이지만 이렇게 했을 때 더 구조가 튼튼해지고 더 일의 효율이 올라가고 또 더 안전해진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일하는 사람과 단순히 십장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과, 십장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은 물론 시킨 대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긴 하나 창의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대체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모든 기준에다가 대체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생각하면, 자, 예를 들어 법관을 예로 들어볼까요? 법관. 예전에 어떤 가족도 없고 가진 기술도 없고 또 어떤 단순 노동을 하려고 해도 몸이 너무 허약하고 병이 들어서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소위 말하는 거지죠. 그런 거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배는 고프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조차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고, 근데 겉보기는 또 멀쩡하게 생겼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을 잘 도와주지도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이 하게 된 일이 슈퍼마켓에 가서, 마트에 가서 당장 배가 고프니까 우유를 훔치다 걸렸단 말이지. 빵하고 우유 다 쳐봐야 돈이 얼마야? 한 2, 3천 원이면 되죠, 그죠? 그랬을 때 이 법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어떠한 형편에 있건 어떤 상황이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잘못된 행위다. 이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에게 훔친 물건은 비록 3천 원이지만 벌금 50만 원을 드린다. 근데 3천 원이 없어서 빵과 우유를 훔치는 사람이 50만 원 벌금 낼 돈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 뭐 그거를 몸으로 떼어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방청객들이 뭐 웅성웅성하고 있으니까 법관이 방청객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 판결 잘 들으셨습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사적으로 할 말이 있는데 제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된 데는 이분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 사회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의 공동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오늘 이 재판을 방청하신 여러분들이, 저는 많은 액수가 얼마라도 좋으니까 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털어서 지금 한번 기부를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기부금을 다 모으니까 그게 한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그 돈을 이 할아버지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벌금 50만 원을 받고 나머지 50만 원은 당장 지낼 곳을 구하고 또 당장 낀 일을 해결하고, 근데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혹시 여기 계신 방청객분들 중에서 이분이 비록 병들고 나이가 들었다 하지만 단순한 노동이라 할지라도 이분이 그래도 하루 때거리 정도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주실 분은 없습니까? 라고 판사가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이분이 성실하게 일한다는 약속만 해주신다면 큰 돈은 못 드리지만 저도 큰 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몇 명이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판사가 그 몇 분 이야기를 듣고 이 할아버지한테 제시를 하는 거지. 이런 일이 있는데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한번 해보시겠냐. 이런 유사한 판결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런 법과는 대체가 불가능하죠. 네,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고 사람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한테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직장을 가라, 남들 위에 서는 사람이 되라, 다들 그렇게 가르치죠.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이 발전을 낳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경쟁에만 치중한 나머지, 왓에만 치중한 나머지 어떻게라는 것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의대에 가, 의사가 돼야 돼라고 하지만 의사가 되라고 주장하는 그 어떤 부모도 어떤 의사가 되라고 말하는 사람은 난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자녀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의사가 되려면 의대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대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의 공부를 독려해 주세요. 또 우리 아이가 이 공부 내신 성적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좀 덜 받도록 좀 상담을 해주세요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지만 단 한 명의 부모도 우리 아이가 만약 의사가 된다면 어떤 의사가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관심이 없다는 거지. 비단 의사뿐이 아니라 모든 일이 다 그렇다. 자, 그러면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서 꼭 뭐 취직이나 진학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 아이를 너는 이러이러한 성격이야 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격에는 학습 능력부터 그 사람의 취미부터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 근데 거기에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그 아들은 부모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머릿속에 각인이 돼요. 여기 오리가 있지만 얘들이 있지만 오리가 아래에서 깨어나서 처음 보는 것을 자기 엄마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지. 네. 예. 예를 들어 오리가 처음 눈 뜨고 아래에서 깨어났는데 부엉이가 있어. 그럼 제 졸지에 부엉이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아들이 하나 생기는 거지. 미안해 딸이가 아들인 줄 알았어 못생겨서 미안해. 자 시집도 안 가고 넌 아들이라고 미안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딸이 생기는 거지. 그것처럼 아이들한테 각인이 되어버리면 설사 그 각인시킨 내용들이 굉장히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단지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것을 훌륭하다고 할 수 없다. 자식은 언제나 부모 세대를 거스르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다.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이해도 못한다. 뭐냐면 부모님 말 잘 듣는 아이가 훌륭한 아이다 라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방식이 있는데 물론 훌륭하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자식은 언제나 부모를 거스르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거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늘 하는 조크 중에서 한 5만 년 10만 년 전에 원시인들이 이렇게 한 5명 모여있다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원시인 어른들이 한 5명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세상 말세다. 뭐 그런 이야기죠. 근데 지금 어른들이 모여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이건 뭔 말이냐면 조크 같지만 사실은 조크가 아닌 게 우리의 자식 세대, 다음 세대를 꼭 내 자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 세대라는 것은 늘 부모 세대를, 기성세대를 거스르기 위해서 태어난다. 거스른다는 표현이 좋은 게 아니죠. 그죠? 네. 그러나 그 거스름 자체는 좋은 쪽으로 갈지 나쁜 쪽으로 갈지는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창의적이라는 것은 순응하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거스르는 데서 옵니다. 근데 이 거스르는 것이 창의적이지도 못하면서 거스르기만 하면 그건 소위 우리가 전문 용어로 정신분석학 용어로 꼴통이라고 합니다. 네. 맞죠? 별로 창의적인 재주도 없으면서 거스르기만 하는 거 그건 꼴통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철학적인 용어로는 또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거스름이라는 것을 창의적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앞서가는 사람 바로 성각자. 왜 내 아이를 꼭 성각자로 키워야 됩니까? 내 아이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자기 가족 건사자라고 남한테 크게 뭐 신세질 일 없고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맞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과연 우리의 아이들이 겨우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남들이 다 살 수 있는 인생을 살려고만 태어났을까? 그렇지 않다. 어떤 사람은 내 말을 심히 불온한 것으로 들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고려 말에서 조선시대까지 우리나라에서 최고 교육기관, 요즘으로 치면 서울대, 서울대학원 최고 교육기관이 뭐였습니까? 조선시대의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 성균관. 그게 바로 고려 말에 생겨서 조선 때까지 쭉 중간에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있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정원이 몇백 명, 200명, 적을 때는 150명. 그러니까 요즘 서울대 한 해 들어가는 학생이 4, 5천 명 되는 걸로 아는데 그거에 비하면 몇 배로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성균관 나왔다 하는 사람, 성균관 출신이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우리 기억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우리가 율곡 선생이나 태계 선생이나 아니면 무슨 전쟁터에서 영웅이 된 장군이나 또는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초기처럼 던진 독립투사나 이런 소위 말해서 훌륭한 위인들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조선시대로 치면 성균관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성균관을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잊혀집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에 꼭 남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내가 지금 이름이 남겼다라고 말하는 건 이름을 남겨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름 남기지 않고도 정말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았던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 하나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성균관대를 나왔다? 아무 중요하지 않다. 성균관을 나왔다? 아무도 모른다. 신경 쓰지도 않는다. 다만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느냐, 어떤 학문 또는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것으로 후세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 안중근 의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린 학생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안중근 의사다. 의로운 선비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분이 안중근 의사가 단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다라는 그것만으로 존경을 받는다고 사람은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를 위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존경받기는 조금 부족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왜 존경을 받느냐? 안중근 의사가 그 중국의 여순 감옥인가 내 기억에 가면 갇혀 있을 때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어찌되었건 자국의 그 위대한 정치가인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테러리스트예요.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상대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있는 간수들이며 그 관계자들이, 교도소의 간수들이며 관계자들이 시간이 지나고 며칠 지나고 하면서 안중근 의사를 다 존경하게 됐다 그래요. 국적으로 보면 우리의 적인데 안중근 의사를 옆에서 겪어본 사람들이 그 인품의 전부 인품을 흠모했던 거죠. 이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다는 것만 알고 있지 이분이 어떠한 세계관과 어떠한 인간관을 갖고 있었는가. 말하자면 이분은 이토 히로부미라는 그 사람 하나에게 총을 겨눈 사람이 아닌 거지. 뭐냐면 남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도 모자라서 역사 속에서 강한 부족이나 강한 국가가 작은 나라를 복속시키고 작은 부족을 합치는 일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일들이 죄다 안 좋은 일로만 기록에 남았을까요? 아니요. 그냥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일제는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느냐 하면 남의 민족을 침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문화를 말살하려고 했거든.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건 문화라는 것은 1, 2년 한 세대에 생기는 게 아니죠. 수십 세대, 수백 세대,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온 문화라는 건데 그거를 너희 나라가 힘이 약하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근데 너희들의 문화는 이제 필요 없다.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한 남의 것을 빼뜨리고 남의 창의성을 짓밟는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나는 안중근 의사가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희열을 느꼈다거나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했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행위에 대한 어떤 상징적, 징벌적 그런 표시를 한 것이지 단순한 테러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지. 처음에는 일본인 간수들도 이 사람은 불순분자야. 우리나라의 위대한 정치가를 총으로 쏜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죠. 우리가 그 입장이 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몇 번 겪어보니까
이 사람은 단순한 테러리스트가 아닌 거지. 음. 그럼에도 죄인의 신분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배울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들 역시도 안중근 의사가 처형되기 직전까지도 굉장히 흠모하고 안타까워했다. 그 일본인들조차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이 사람의 죄를 좀 줄여줄 수는 없을까, 형벌을 좀 약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했다라는 그 기록들이 있어요. 자, 이야기 옆으로 잠깐 샜지만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자식을 키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영혼이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자기 몫의 그릇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이것이 네 그릇이다라고 찾아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만들어 놓은 딱 틀에 맞는 그릇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 그릇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지. 최소한 부모가 그 너희 그릇을 찾아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쓰는 각진 딱 규격에 맞는 틀을 주고 이게 너희 그릇이다, 이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근데 내가 이제 시비를 걸자면 나의 아내가 자식들을, 내 아이들을 틀에 가두는 발언을 하고 그러한 교육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한테 물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분은 나의 아내는 나의 아이들을 틀에 가두는 방식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틀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조차도 나이가 40이건 50이건 상관없이 어른들조차도 아직 깨어나야 할 뇌의 영역이 있고 우리가 다 쓰지 못한 창의력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내가 내 아이들을 창의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게 하려면 내가 아내를 보는 눈부터 우리 아내는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야. 우리 아내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 눈만 바꾸면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여기서 이제 양자론이 나와야 되는데 양자론을 짧게 설명하면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물리학적 현실이 바뀌는 것을 양자론으로 증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이건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질문을 잘했어요. 사람들은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눈으로 본다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으로 뭔가를 본다라는, 인지하고 본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로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의 육체의 거죽이 아닌 우리 안에 굉장한 신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걸 쓰고 있어요. 뭘로? 누군가를 어떻게 본다라는 것으로. 거기서 규정을 짓게 되면 그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보는 대로 행동해요. 물론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나보다 손아래 사람이거나 또는 그 사람이 나의 말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거나 하면 더 심각해지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어쨌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래서 뭐 선생님의 자질을 따질 때 뭐 천지를 받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은 기본에 속하고 선생의 자질은 뭐냐? 학생들을 단지 성적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창의력 있는 사람으로 봐줄 수 있는 그 창의력을 찾아서 키워줄 수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아이는 무한한 아이야 라고 진심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선생의 자질이 제대로 갖춘 거예요. 그러면 부모도 마찬가지. 그리고 내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더 확장시켜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늘 이야기하는 거. 사람을 규정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면 몇몇 가지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이 나이가 40, 50인데 내가 바라본 건 그 40년, 50년 중에서 불과 5분, 불과 5시간에 불과한데 어떻게? 너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내 머릿속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게 나쁘다라는 것은 범죄라는 뜻이 아니라 도덕에 위배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것을 규정지음으로써 그 사람의 창의력을 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훨씬 더 진취적이고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안에 갖추고 있는데 내가 내 머릿속에서 틀을 만들어서 거기 맞춰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부터 아내를 창의력 있는 사람으로 봐줄 때 그 영향으로 아내 역시도 아이들을 창의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게 된다.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또 이 아이들이 그 창의력으로 반짝거리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거다. 참 어렵네요. 어렵지만 이것이 가장 최선이고 최상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간섭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간섭을 어떤 간섭이나 제재를 할 때도 내가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분명한 목적성. 근데 그 목적성이 틀에 맞추는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을 꾸지람할 때는 너 이렇게 하지 말랬지. 근데 왜 이렇게 해? 이런 방식이 아니라 너는 훨씬 더 창의력이 있고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인데 지금 이런 것은 너의 위대함을 너 스스로 깎아먹는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은 철학적으로 말하는 부모는 없겠지만 근데 나는 좀 예외라서 내 아이가 4살, 5살 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한테 했어요. 옆에서 아니 애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요 하는데 이 언어는 다 못 알아들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 감춰진 에너지는 분명히 습득을 하고 있다.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무섭다라는 게 엄마 아빠가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머리가 좋아서 아이들이 그걸 물려받아서 반에서 1등을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바라봐 줄 수 있는 부모를 만난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근데 이게 비단 아이들뿐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고 이 세상이 좀 더 진취적이고 창의적이고 자 그걸 다 떠나서 이 세상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더불어 즐거워질 수 있는 세상이 된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자. 나부터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봅시다. 나라는 사람이 없어도 세상은 물론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조금 더 달리 생각해서 나는 대체 가능한 인간인가? 부엉아, 너 대체 가능하니? 너 말고 다른 부엉이 있을까? 싫으면 눈을 크게 뜨고 있어. 싫다잖아 얘도. 너는 대체 가능하니? 싫으면 고개를 똑바로 해봐. 말이 잘못됐다. 자, 어찌됐건 나는 대체 가능한 인간인가?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자, 뭐 다 이해는 안 되더라도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들었죠. 그것으로 일단은 충분하다. 그래서 이게 뭐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어쩌면 본인이 하고 싶은 말까지 내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즐거워하지 마시고 자 오늘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